사실 지금 제가 오늘 뭘 느꼈냐면 진짜 온 세상이 한덕수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기자들한테 제가 전화를 원래 많이 받는 편이긴 한데 네. 그 중에서도 오늘 손에 꼽게 많이 전화가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제 일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의 질문이 한덕수 대행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말씀하신 그 질문을 제가 오늘 수십 번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좀 예단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아직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은 사건들이 지금 중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도 아직 안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의 관계, 그러니까 안보적인 협력과 경제적인 협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또 아직 그 가르마가 안 타졌고, 네. 또 이제 트럼프 주니어도 이제 내한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만남이 성사될지 안 될지 이제 이런 것들도 네.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그리고 이제 내일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밀린 이 제2요구권 행사를 비롯해서 법안들을 공포를 할 텐데 이제 이런 실무적인 것들과 정책적인 것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는 4월 30일 이후, 근데 지금은 5월 초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 이미 그렇죠. 참모들은 속속 사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 캠페인을 펼칠 것이냐. 그러니까 네. 캠프를 꾸려서 당 밖에서 뭔가 시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입당을 할 것인지, 지금 이게 가장 또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그래서 네. 오늘 나온 보도들은 캠프가 이미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제 답변은 캠프라는 것은 사실 그 구심점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지금 교통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이 지근거리에서 많은 조언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간적인 것들이 극복이 돼야 되고, 또 이게 시스템으로서 어떤 정책과 메시지와 일정의 그 삼합이 맞아야 되는 것이 캠프의 역할인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간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이 사퇴 출마 선언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성과와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저희가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들 너무 앞서가시는 측면들이 있는데 네. 당내 후보들은 지금 경선 뛰기 바쁘고 한덕수 대행은 지금 국정 수행하고 이 국민들에게 좀 감동을 줄 만한 그런 메시지 그리고 이제 정책들을 발굴해내는 것만 해도 벅찰 겁니다. 그래서 단일화를 어떻게 하고 입당을 언제 할 건지 이런 것들은 당무 우선권을 갖는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도 이제 길어야 일주일 뒤면 후보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당무 우선권을 가진 후보가 곧 나올 건데 지금 지도부가 조금 이렇게 그 자의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사실 바람직한 상황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로키로 좀 상황을 관망하되 한덕수 대행이 과연 어느 정도 성과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출마 선언할 것인가, 이거를 저희가 지켜보는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대변인님께서 이제 언제쯤 이제 좀 출마 선언을 할지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의 질문은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를 한다면 어떤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냐였습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말씀 그건 주시겠어요?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라면 비밀이라고요? 이게 왜 네. 이건 지금은 전략적으로 노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답변을 드렸죠. 이게 정말로 후보가 결정돼야 돼요. 그 비대위원장이나 원내 대표나 사무총장들은 또 당에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TF팀도 있고 기조국도 있고, 거기서 이미 한독수를 염두에 두고 제가 보기에는 한 30일 전부터는 많이 돌렸어요. 많이 여러 가지 돌려서 여러 가지 시안을 다 짜놓고 있고, 이렇게 오면 저렇게, 저렇게 오면 이렇게 짜놨는데, 이게 노출이 되면 민주당에게 굉장한 전략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건 비밀이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큰 충돌 없이, 만약에 충돌이 있다 하면 그 충돌조차 전략입니다. 뭐 이렇게 물고 뜯고 싸우는 모습이 보여지면 그거조차 전략이에요. 이재명에게 관심이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큰 충돌 없이 당에서 적당한 룰을 만들어가지고 그 양 캠프에 국민의힘 후보자나 한덕수 후보자가 뭐 텐트를 쳤으면 그 텐트 관련돼서 양 룰을 만들어가지고 범보수 후보자를 선출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라 보여지고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도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 약간 배려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퇴가 있고 출마 선언이 있잖아요. 이거를 같은 날에 할 수도 있고, 사퇴하고 다음 날에 할 수도 있고 다다음 날에 할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지금 이벤트가 4월 30일 날 토론회가 있습니다. 양자 토론이 있어요. 양자 토론. 이 날은 좀 피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양자 토론에서 정말로 재미있게 국민의힘이 이렇게
당으로서 우리나라의 여당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구나라고 보여주는 그런 자리인데 그날 아침에 만약에 출마 선언하면서 메시지를 내면 희한해져요. 그 토론회 자체가 다 꼬이고 토론회 과정이 다 한독수에 대한 질문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는 방식은 뭐 사퇴를 하실 거면 미리 언론에다가 사퇴 기한을 4월 30일 하실 거면 미리 말씀하세요. 대신 그날 아무 메시지 없다. 사퇴하고 집에 갈 거다. 말씀하시고 나서 네. 메시지는 5월 1일이나 5월 2일쯤 내시고 5월 3일 날 국민의 후보자 선출되면 그 다음부터도 짧은 기간 안에 또 그 국민의힘 당이나 또 한독수 후보자의 당신은 이제 후보자가 되겠죠. 그분의 이제 캠프가 있으면 룰 적용이 되는 거고요. 요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전략적인 거는 물론 저희가 그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거대한 메시지가 통합 메시지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종론이에요. 이재명과 차별성을 두면서 안종론이 갈 것이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강대 10대 국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좀 안정적이에요. 얼마나 안정적인데 이 시기에 갑자기 막 25만 원 풀고 뭐 지역 화폐 풀고 뭐 이렇게 변동이 있는 것보다 일단은 대한민국의 발전해 오던 그런 방향에 기치해서 큰 바뀌지 않고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겠다라는 걸로 아마 큰 메시지를 담으면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김문수 후보께서 이제 매일신문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대행과 그 단일화 관련해가지고 이제 노무현 그 정몽준 단일화 때를 보면 이제 여론조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원샷 방식, 경선의 방식에 대해서 방식, 이제 언급을 네. 해주셨고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이제 페이스북 글에 조금 의미심장하게 이제 한덕수 추대로는 겨냥한 건 아니야 이런 목소리도 네.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좀 시나리오 여쭤본 거고 요- 이게 조금 네. 이거 재밌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재밌는 포인트는 보통은 당 사람 아닌 사람이 합쳐지면 당 사람들은 당원을 넣자 그러고 당 사람 아닌 사람들은 100%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으로 하자라고 하는 건데 네. 지금 희한하게 한덕수 후보 측에서 오히려 아니 국민의힘 당원도 50% 넣어 받아줄게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지표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좀 한번 짚어볼게요. 시나리오 상으로. 일단 첫 번째, 입당을 할까 말까.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 저는 입당을 안 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단일 후보 등록을 마감하는 날짜가 5월 11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선이 끝나고 일주일 안에 결론을 내야지 장 외에서 단일화 시도하다가 단일화 기간이 어그러지면 자칫 저희가 2번 그 번호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 외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입당이 쟁점이라고 하면 입당을 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가 네. 예. 사전 절차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자웅을 겨룰 것이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제 토론을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홍준표 후보의 지금 주장인 것이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일주일 사이에 막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좀 각축을 다투는 방식보다는 뭐 비전 발표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이 뭐랄까요 좀 당의 방향성과 우리 후보의 이념 기치를 보여줄 수 있는 좀 그런 자리가 좀 간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룰이죠. 네. 그러니까 당심을 반영할 것이냐 아니면 여론으로 할 것이냐인 건데 사실 이거는 후보에게 좀 주도권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당 모선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 이런 경우에는 여론조사 100%를 하는 것이 저는 일반적이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가 당의 후보를 넘어서 국민의 후보를 뽑기 위해서 추가적인 지금 절차를 마련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한 이 국민의힘의 집안잔치가 돼버리면 또 그 자체가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분상으로는 여론조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 후보 입장에서는 당원들의 어떤 그 지지를 받고 선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네. 당심을 반영하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강대규 변호사님 잘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여론의 구도를 봤을 때는 오히려 당심을 폭넓게 반영하는 것이 한덕수 대행에게 유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다양한 쟁점들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좀 윤곽이 보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저희가 이 대전략이 최근에 이제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 아시아투데이에서 한 여론조사인데 네. 이재명이 42%, 근데 이 범보수 후보 그러니까 김문수, 이준석, 그다음에 한덕수를 합하니까 41%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 범보수 빅텐트라는 것이 실현 가능한 전략이다라는 것을 어찌 보면 최초로 좀 조명할 수 있었던 그런 여론조사였지 않습니까? 네. 이런 취지를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단일화 과정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께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한덕수 캠프 쪽에서는 구도상 보면 마음이 편하죠. 왜냐면 지금 8강전에서 떨어진 네 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철우, 유정복, 양양자, 나경원. 이 중에 양양자 후보자 말고는 나머지 세 후보자는 특정한 누구를 지지한다고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럼 반대로 또 4강전에서 두 분이 떨어질 거예요. 누군가가. 그 두 분이 나는 2강전에서 특정한 누구를 지지한다고 발표하지 않을 거예요. 네. 이분들 아직까지 특정한 사람을 발표하지 않은 이분들만 천천히 흡수를 해도 뭐 특출난 큰 메시지 없이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어느 정도 이어가면서 보수 우파 시장 경제주의를 지키겠다. 이 정도 발언만으로도 구도상에서는 선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자칫 구도가 네. 국민의힘 최종 후보자가 한 명이 나오잖아요. 이분 한 명 대 나머지 7명이 다 한독수로 갈 수가 있어요. 1대7 구도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구도상 유리하다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경선 룰에서 내가 늦게 들어온 만큼, 내가 선수로 늦게 들어온 만큼 폭넓게 다 이해할게요. 다 수용하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손영택 비서실장님은 누구예요? 그분은 뭐 사법시험 출신의 변호사를 하시다가 국민의힘에서 당협위원장으로 좀 하셨어요. 서울의 출마했었죠. 양천 쪽에 당협위원장도 하시고, 그러니까 정치권에 좀 계셨던 분입니다. 약간 브레인이라고 얘기가 좀 들리면서, 근데 오늘 그분이 비서실장을 사임하고 나오셨다는 게 한덕수 그 총리께서 출마를 하시겠다는 신호탄이 되는 거죠. 명확한 그러니까요. 신호탄이. 그래서 이분의 그 사직서 제출이 이렇게 한덕수 대행의 이제 출마로 이어지나 네. 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확하게 지금 전화를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너 전화 받은 사람들이 있을 때 서로 얘기하는 게 손영택 전화였어? 이걸 얘기 나눕니다. 네. 그러니까 손영택 비서실장의 전화를 받은 사람과 아니면 그 받은 사람과 지금 이렇게 약간 인력풀을 모집은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주변에. 그래서 이제 그 자체가 캠프를 천천히 꾸려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사실 네. 총리실은 이 정책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조정을 하는 게 주요 역할인데 그 중에서도 정무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정치권과 좀 깊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 정책으로 소화되지 못하는 것들을 뒷받침하는 역할, 그 정무직들이 손영택 비서실장, 이제 그리고 네. 공보실장, 또 이제 정무수석,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수석 이런 정도의 자리가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대행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촌각을 곤두세우는 것이고, 네. 그 지금 공보실장도 사퇴하겠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어떤 캠프를 간이하게라도 일단 꾸리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 신호탄은 쏘아 올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 어떤 그 참모들을 먼저 내보낸 뒤에 한덕수 대행은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될지 이제 이걸 저희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끝으로 이제 이낙연 그 상임고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낙연 상임고문도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시사했잖아요. 이거는 네. 또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한덕수 대행을 제가 막 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굉장히 이 시대 정신을 많이 안고 있는 후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1차적으로 비상계엄이라는 큰 쟁점이 있잖아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찬반 양론이 갈리게 되면서 사실 이것 때문에 빅텐트를 못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야당의 주요한 지적이었거든요. 이낙연 후보도 마찬가지죠. 이낙연 그 지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그 단호하게 이 어떤 야당과 맞서 싸웠던 국민의힘 후보가 담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애매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참 묘해요. 포지션 자체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3년 동안 재임을 하면서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이상으로 어쩌면 이 줄탄핵과 입법 폭거, 제2요구 유도, 뭐 특검 남용 이런 것들을 정말 정면으로 목도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란 정당에 대해서 정말 문제의식이 큰 사람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비상계엄이란 방법론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반대를 해왔고 심지어 야당이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당하게 위헌 위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확인된 그 근거만을 판결문만을 가지고 돌아온 상황이죠. 민주당이 지금도 한덕수 대행을 뭐 탄핵당한 그 정권의 총리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 했지 네. 비상계엄과 엮어서 비판을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1대7로 완패한 그 결정문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한덕수 대행이다. 그리고 사실 미시적으로 보더라도 이 87 체제가 거의 40년 동안 이어졌잖아요. 한덕수 대행이 그 40년 동안 공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제, 통상 모든 것들을 이제 관할을 하면서 이 87 체제의 모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 명분이 있죠. 관리자로서 내가 이 체제를 종결시키기 위해서 국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했을 때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는 것이고 범법자 후보와 거의 반백년을 이 공직에서 헌신했던 후보 이제 그리고 거의 뭐 사자 그 기본소득제와 그 뭐죠 이게 그 저희가 이 소득 분배를 하면은 누구도 돈을 벌지 않지만 누구도 모두가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아마추어적인 포스터를 뿌린 이런 공상과학자와 실제 정책을 집행하고 실행을 했고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실력자라고 했을 때 이 구도가 너무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국민들께서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양자 구도에서 가장 좋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많이 억제를 하고 있지만 메시지나 그런 언행을 실제 정치인으로 데뷔를 했을 때는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지사가 그 한덕수 총리나 혹은 보수 연합들과 빅텐트를 친다면 하실 역할은 있죠. 뭐냐면 이재명에 대해서 계속 두들겨줘야 됩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 인사나 뭐 저나 네. 뭐 혹은 여러 보수층 인사들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민주당 당원들이나 민주당에서 좀 더 중도에 있는 분들이 꿈쩍도 안 해요. 그렇죠. 그냥 남 욕하는 거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낙연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지근거리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 내에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지사께서 정말로 나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재명 같은 사람은 되면 안 된다. 네. 라는 정신으로 텐트를 치던 뭐 텐트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 이재명과에 있었던 에피소드만 계속 풀어주면서 옛날에 이랬다. 이재명이 이때는 이랬다. 이래선 안 된다. 사람이 그래선 안 된다. 계속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면 박수를 쳐드릴게요. 저희 당이 얼마나 도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망한 이유가 그 이낙연 그 지사 같은 그런 결기가 더 이상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경선 무슨 뭐 아름다운 2등을 하겠다, 착한 2등만 하겠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서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그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사법 재판들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 경선에서 나온 이야기들이거든요. 이낙연 네. 지사가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본인이 떨어질 뻔하니까 사실 거기에 겁이 나서 지금 이렇게 보수적으로 룰도 바꾼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근데 김경수나 김동연 같은 사람들은 참 안타깝게도 거의 굴종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발버둥조차 치지 못하고 그냥 그 헌납을 했다 후보 자리를.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지사가 나와준다? 이러면은 완전 국면이 달라질 수 있죠. 지금 12개 혐의를 발굴했던 네. 이 노하우를 살려서 제가 앞으로 또 발굴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금 혐의들을 또 다시 발굴해낼 수 있을 것이냐. 저희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사실 네. 그 대장동, 백현동, 뭐 성남 FC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힘 조금 몰랐거든요. 네네. 그럼요. 그런데 지난번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을 보면서 저런 게 있었어? 라고 본 거고 수사기관도 저런 게 있었어? 그렇죠. 그만큼 이득을 얻었단 말이야? 와 1100배의 이득을 얻었어? 그 다음부터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마치 이재명 괴롭히려고 타격한 줄 안다고 민주당 사람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낙연 전 지사가 먼저 건든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결자 해지하시라. 네. 일을 가는 거죠. 이낙연이라고 하면 일을 갈고 심지어는 패널들이 이낙연 질문 들어오면 질문 자체를 빼달라고 하는 분들도 민주당에 계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아픈 골이다. 네. 정말 화력은 대단한 화력이에요. 그 그럼요. 총리하실 때도 네. 우리 상대편이었지만 화력이 대단했거든요. 진중하게 말하면서 그 톤과 그 목소리로 아마 이재명에 대해서 조곤조곤 씹어주실 수 있는 인사기 때문에 일단 그런 그렇죠. 그런 걸로 들어오신다고 하면 쌍수 들고 환영합니다.